여러분, 중국의 핵전략. 수십 년 동안은 꽤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기를 좀 좋은 걸로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한국 핵안보전략 포럼이 편찬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라는 책에 실린 손한별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가 저희 분석의 뼈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핵 하면 어차피 방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오늘날 이렇게 폭발적으로 강해진 중국의 핵무기들이 정말 그저 방어용, 방패에만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중국의 전통적인 핵 전략이었던 최소 억제가 뭔지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효과적 억제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전환점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핵 전력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어떻게 도약하고 있는지, 또 그들만의 독특한 지휘 통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한반도 안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모습부터 알아야겠죠? 수십 년간 중국 핵 전략의 기본값이었던 최소 억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핵 전략은 딱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요약돼요. 첫째, 핵은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나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둘째, 우린 절대 먼저 핵을 쓰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선제 불사용 원칙이죠. 셋째, 이건 전쟁에서 이기려고 만든 군사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핵 쓸 생각을 못하게 막는 일종의 정치적인 카드다. 그래서 넷째, 딱 그만큼 공격을 단념시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보복 능력만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의 그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죠. 중국의 군사교범에 나오는 말인데 핵 전략의 목적은 사용이 아니라 사용을 막는 것에 있다. 핵무기를 진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핵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 이게 수십 년 동안 중국 핵 전략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확고하던 중국이 왜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효과적 억제라는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게 됐는지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바깥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점점 더 발전시키고 심지어 일반 재래식 무기로도 중국의 핵시설을 정밀하게 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이러다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보복 카드마저 무용지물이 되겠는데? 하는 심각한 위기감이 생긴 거죠. 여기에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불안감은 더 커졌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최소 억제는요, 그냥 한 대 맞더라도 살아남아서 보복한다. 이게 다였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근데 지금의 효과적 억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그 촘촘한 방어망을 뚫고서라도 보복 공격이 반드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걸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복 능력의 생존성, 확실성, 지속성까지 다 따지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뀐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전략 변화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이제부터는 실제 핵 전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무시무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십자 한번 보시죠. 1500. 이게 뭘까요? 바로 미 국방부가 예측한 2035년 중국의 핵탄두 수량입니다. 지금이 한 500기 남짓으로 추정되는데 불과 10년 뒤에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최소 억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수준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 중국의 지상미사일 부대, 그러니까 로켓군이 얼마나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대륙 전체를 요새화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핵 전력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DF-5 같은 구형 미사일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제는 고체 연료를 써서 발사 준비 시간이 엄청나게 짧고
또 이동도 가능한 DF-31.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핵탄두를 여러 개 실어서 미국의 방어망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DF-41까지. 이건 뭐 게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땅에서만 쏘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수백 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시설을 짓고 있고 바닷속에서는 중국 근해에 숨어서도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신형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하늘에서는 폭격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하죠. 육, 해, 공, 이른바 핵 3축을 완성해서 어디서든 공격받아도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핵무기. 그럼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중국의 핵 지휘 통제 시스템 NC3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핵 통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부정 통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발사 버튼을 제때 누르는 것보다 아무나 함부로 버튼을 못 누르게 막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대응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통제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핵무기 발사 최종 결정권은 오직 단 한 사람, 최고 정치 지도자인 중앙군사위 주석에게만 있습니다. 그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될 뿐이죠. 현장에 있는 지휘관은 그냥 명령을 실행하는 부품에 불과해요. 어떤 재량권도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중앙 집중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렇게 통제만 강조하다 보면 만약에 적이 기습 공격을 해왔을 때 과연 제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수 없는 완벽한 통제와 빠르고 확실한 보복, 이 두 가지 목표는 사실 좀 충돌하거든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국 NC3가 마주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중국의 변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체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이제 중국이 우리는 선제 공격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걸 믿을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능력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만약 대만 해협 같은 곳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중국이 보내는 핵 위협 신호가 곧바로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인데 더 강해진 중국을 뒷배삼아서 북한이 도발할 위험, 즉 연계 위협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간의 소통 채널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고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중국이 입으로는 여전히 평화를 말하고 선제 불사용을 외칠지 몰라도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와 시스템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하고 다양해졌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갖게 된 실제 능력입니다. 중국의 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턱 밑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인 판을 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또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 앞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